여러분은 박완서 선생님을 좋아하십니까? 가끔씩 그립습니까? 저는 그 작가로서 또 혹은 여자로서 엄마로서 살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박완서 선생님을 한 번쯤 만나 뵀었으면 정말 좋았을 뻔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돼요. 가장 뵙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 박완서 선생님입니다. 근데 지금 뵐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다행히도 선생님이 참 글을 많이 남기셨어요. 근데 그 글이 얼마나 그 가슴을 후벼 파냐 하면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차마 말 못했던 건데 박완서 선생님은 그걸 대면하고 우리가 못 본 걸 보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자로 살아가는 삶도 끝까지 내려가서 보여주고요. 엄마로 사는 것에서 왜 내 자식 너무 이뻐서 조금 이렇게 치사한 짓 해본 적 있으시죠? 사람들 왜 차마 말 못하는 그것을 그 치부를 약간의 치사함을 또 글로서 다 표현해서 우리의 손을 잡고 가서 보여줍니다. 근데 마지막 끝은 괜찮아, 나도 그랬어. 이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박완서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는 괜찮아, 나도 그랬어가 마지막에 꼭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글을 읽을 때마다 저절로 위로가 되고 저절로 상처가 치유가 되고 사람 별거 없구나, 다 이렇게 조금 치사하게도 사는구나, 조금 이렇게 나에게도 나쁜 사람의 속성이 있구나, 나도 이렇게 실수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계획 세워놓고 맨날 못하고 찌질찌질 끌려가는구나 인생에, 나도 남들에게 휩싸여서 못된 소리 하는구나, 뭐 이런 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 다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들여다보면 나한테도 정말 약점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글로 쓰질 않습니다. 근데 박완서 선생님은 너무 아름답게 소박하고 진실하게 그걸 글로 다 드러내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러나 반드시 마주하면서 치유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글로 다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돌아가신 큰언니가 와서 다시 이야기해 주는 듯한 느낌? 그게 박완서 선생님의 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1년에 한 번씩은 박완서 선생님의 글을 다시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박완서 선생님이 원래 에세이를 엄청나게 많이 쓰신 걸 알 겁니다. 그 에세이 600편이 넘는데 그 중에서 몇 편을 골라서 선생님이 남기신 그 660편여의 그 산문 중에서 가장 글맛이 나는 대표작 35개를 모은 게 바로 이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라는 책입니다. 안에 사파도 너무 이쁘고요. 처음부터 정말 그 뼈 때리는 정말 뼈 때리는 이야기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요즘에 외롭고 슬프고 나만 이렇게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면 큰언니, 우리의 큰언니 박완서 선생님을 모셔가십시오. 옆에다 두고 따뜻한 차 한 잔과 고구마 하나 삶아서 먹으면서 이렇게 이 책을 읽노라면 저절로 머리가 따뜻해지실 거예요. 왜냐, 박완서 선생님의 손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듯한, 이 책은 정말 사람을 쓰다듬는 책입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선생님의 글은 그냥 소박합니다. 그리고 아주 진실하고요. 단순하고 아름다워요. 옆에서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은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35편 중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글은 처음을 열자마자 딱 이 글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정말 제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은 글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의 이 에세이의 그 배경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 선생님이 아차산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걷는 게 너무 좋아서 산길을 걷는데, 이제 아차산에도 등산길이나 그 산책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다니는 길이 있느냐 하면 선생님은 스스로 개척을 했대요. 그래서 남이 안 간 길을 이렇게 가신 거예요. 남이 안 간 길을 이렇게 가다가 산책길이 너무 좋았는데 하루는 거기서 열쇠를 잃어버렸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산에서 열쇠를 잃어버렸다. 오르는 길에 땀이 나서 재킷을 벗었는데 아마 그때 열쇠가 떨어진 듯 했다. 집에 와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 워낙 문단속이 허술한 성격이라 현관문은 안 잠그고 대문만 잠갔는데 대문 또한 허술하여 밖에서 팔을 안으로 넣어서 열 수 있게 되어 있어 집에 들어오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그래도 시간 걸리는 외출을 하려면 문단속을 안 할 수가 없겠기에 오던 길을 되짚어가서 찬찬히 살펴보았지만 못 찾았다. 그 후 며칠은 산에 갈 때마다 발밑만 보고 걸었다. 그러나 어디에 꼭꼭 숨었는지 눈에 띄질 않았다. 자식들에게 준 스페어 열쇠를 회수해서 문단속을 제대로 하게 된 후 비로소 발밑을 살피는 일에서 해방이 되었다. 다시 한눈을 팔 수 있게 되었을 때 내 열쇠가 바로 길가 내 눕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걸 발견했다. 누군가 주워서 그렇게 눈에 잘 띄게 걸어 놓았을 것이다. 그 산책길은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길은 내가 낸 길도 아니었다. 본뒤부터 있던 오솔길이었으니 누군가가 낸 길이고 누군가가 현재도 다니고 있어서 그 길이 막히지 않고 온전한 것이다. 길은 사람이 다리가 낸 길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이 낸 길이기도 하다. 누군가 아주 친절한 사람들과 이 길을 공유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내가 그 길에서 느끼는 고독은 처절하지 않고 감미롭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가 편할 때가 있어서 왜 우리는 흔히 사람 없는 데만 막 찾아다닐 때도 있어요. 안 그러세요? 요즘 사람 안 오는 데래. 가끔씩 우리는 사람이 안 오고 나 혼자만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나 혼자만 즐기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러나 나와 같은 사람은 주위에 얼마든지 또 있죠. 사람 인적이 드문 산책을 내가 즐기고 싶다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인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그 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풀로, 나무로 막혀버리거든요. 나는 혼자서 그 길을 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가끔 내가 즐길 수 있으려면 누군가 그 길을 즐겨줘야 거기에 풀이 자라서 길이 막히지 않거든요. 이걸 글로 짚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산에서 열쇠를 잊어버렸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은 거예요. 정말 며칠 동안을 땅만 보고 다닌 거예요. 그래, 내가 요 길로 갔을 거야. 아니야, 내가 요 길로 갔을 거야. 계속 길을 찾아. 아무리 찾아도 열쇠가 안 나왔어요. 근데 비로소 자식들로부터 열쇠를 갖다가 문을 따고 열쇠 하나가 생겼으니까 나 이제 열쇠 없어도 돼.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땅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었을 때 열쇠가 내 눈높이에서 나무에 걸려 있었던 거죠.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집중한다고 해서만 모든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내가 보지 않던 곳을 봐야 인생이 거기로부터 풀려나가는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어찌 보면은 왜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계속 거기만 보고 걷고 야, 여기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어. 나만 걸었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텐데 선생님은 얘기하죠. 누군가 현재도 다니고 있어서 그 길이 막히지 않고 온전한 것이다. 사실 우리가 온전한 것을 즐기려면, 온전하게 살려면 나 혼자로서는 도저히 온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글은 또 더 재밌어요. 선생님은 지하철을 타고 많이 다니셨답니다.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요. 선생님 옆자리가 비었어요. 근데 앞에 있던 청년을 확 미치고 웬 뚱뚱한 중년 남자가 잽싸게 엉덩이를 들이밀었대요. 그날따라 또 왜 이렇게 예쁜 치마를 입고 나갔는지 치마가 그 사람 엉덩이에 확 낀 거예요. 아무리 빼려고 해도 그 사람 체중 때문에, 왜냐면 요만큼 찡겼으면 빼는데 한 이만큼 찡겼나 보죠.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여보세요. 그래갖고 이제 치마를 뺐대요. 하품을 하는데 거의 호랑이 소리가 나더래요. 저 사람은 남들도 신경도 안 쓰고 참 무심하고 정말 예의 없고 너무 불쾌했대요. 정말 그 사람 옆에 앉아 있는데도 막 자리는 또 얼마나 크게 차지했는지 다리는 쩍 벌려 마시죠. 쩍 벌리고 막 하품하고 막 남의 치마에 깔고 앉고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하고. 근데 선생님 앞에 웬 여자가 하나 등장을 했답니다. 세상에 아주 화려한 모자를 들고 있었대요. 차양이 달린 하늘색 모자였는데 차양 위에는 막 금줄이 든 순백의 풀일이 달려있고 망사 베일까지 늘어지고 정말 좀처럼 시중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환상적인 모자. 그 여자가 쓰기엔 조금 작아 보였고 인형의 모자치고는 너무 크고 정교했어요. 저 모자 저 여자가 쓰려고 그러나? 그 모자에 계속 신경이 간 거예요. 선생님이. 그때 선생님 옆에 앉아있던 그 무신경하고 뚱뚱하고 선생님 치마를 깔고 앉았던 그 남자가 엉거주춤 일어나면서
그 모자를 든 젊은 여자에게 손짓을 하더래요. 앉으라고. 그 남자도 그 여자가 보기 좋았던 듯 했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여자에게 아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치마는 확 깔고 앉았으면서 미안하다고 말도 안 했으면서. 50도 넘어 보이는 남자가 20대 젊은 여자에게 자리를 내주는 모습은 암만 해도 부자연스러워 보였고 흑심까지 있어 보였어요. 근데 마땅히 사양할 줄 알았던 그 여자는 또 얼른 자리에 앉더래요. 읽어드릴게요. 그제야 나는 그 여자가 만삭의 몸임을 알았다. 나는 화려한 모자에만 정신이 팔려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뿐이 아니라 그 여자에겐 3살쯤 되어 보이는 깜찍한 딸도 딸려 있었다. 자리에 앉은 여자는 딸을 끌어당겨 무릎에 앉혔다. 그 여자는 딸에게 그 모자를 씌우지 않고 여전히 들고만 있었지만 그 환상적인 모자를 쓴 여아를 상상하는 건 뱃속에 간지럽도록 즐거운 일이었다. 더 즐거운 건 내가 여지껏 그 뚱뚱한 남자를 공연히 미워하고 오해한 게 풀려서였다. 그 남자가 뻔뻔하고 무신경하다는 건 순전히 나의 오해였다. 다시 한번 쳐다본 그 남자는 듬직하고도 근사해 보였고 매우 만족스러운 듯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한 몸이 자리를 내줌으로써 세 식구를 앉힐 수가 있었으니 흐뭇할 수밖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보다는 착해 보이는 날이 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고 그런 날은 살맛이 난다. 여러분들 그런 오해 한 적 있죠? 오해하고 나면 어때? 가만 보면 세상에 내가 제일 못돼. 이거 보면서 저는 막 웃었어요. 박장대소를 하고 웃었어요. 진짜. 맞아. 그러니까 참 우리는 사람을 쉽게 오해해요. 그죠? 쉽게 오해하고 막 되게 내가 되게 지적이고 똑똑하고 나만 세상을 다 이렇게 공정하게 바라보고 쟨 나쁜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머 어떻게 저렇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사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게 예를 들면 10cm인데 10cm까지 다 보지 않고 우리는 대부분 사람을 볼 때 어때요? 0.5나 0.1밖에 못 봐요. 다 보지도 않고 0.1이 다 내가 본 모든 것이냐 뭔가 먼저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나쁜 시선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고 또 그걸 갖고 와서 야 내가 어떤 사람 봤는지 알아?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한다면 세상을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일까요? 나일까요? 그걸 알려줬던 것 같아요. 흘 깊은 것으로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선생님이 그런 얘기가 참 마음에 박혔어요. 이 세상에서 어쩌면 어떤 날은 나 빼놓고 다 좋은 사람인 날이 있다. 그런 날은 정말 정말 세상에 살맛이 난다. 우리가 이런 실수 진짜 많이 하잖아요. 0.1, 0.5cm밖에 사람을 안 보고 다 본 척하는 거, 그리고 오해하고 그러는 거. 결국 나의 하루는 내가 알아서 망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좀 더 길게 보니까 어때요? 안 망쳤네요. 더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네요. 이런 글들이 참 많았어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선생님이 원고를 받을 게 있었대요. 근데 아파트가 거기가 오금동, 방이동 아파트 이름이 똑같았대요. 근데 이거를 배달하시는 분이 이제 출판사에서 배달을 받는 건데 이게 원고가 오기로 했는데 5시까지 온다는데 8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없으면 이제 당연히 경비실에 맡기고 갈 줄 알았는데 경비실에도 안 맡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그 전화 받는 사람이 자기 실수를 별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이름이 똑같은데 다른 동으로 간 거죠. 이게 오금동, 방해동이면 한 20분 걸리잖아요. 근데 원고가 한 10개 되니까 엄청 무거웠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왜 집에 안 계셨어요? 그때 집에 계셨으면은 당연히 저희가 아닌 거 확인하고 딴 데로 갔을 텐데 오히려 이제 적반하장으로 이제 선생님 왜 집에 없었느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기왕 퇴근해서 집에 있으니까 가까이 사는 당신이 가서 찾아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막 처음에는 이제 지적으로 지식인이니까 박언서니까 얼마나 그냥 조근조근 얘기했겠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조금 열린 거죠, 이제. 20분 걸리는 거리인데 당신이 가서 가져와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때까지 상냥하게 굴던 내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졌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있는 거야?
잘못 배달한 걸 알았으면 즉각 시정을 해야 임무가 끝난 것이지. 임무가 안 끝났는데 어떻게 퇴근을 했다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안에 배달을 해달라. 내가 급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의 올바른 직업의식을 위해서다. 대강 이런 소리를 흥분으로 갈라지는 째지는 듯한 고음으로 말했다. 그제야 상대방은 좀 풀이죽은 목소리로 알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때 9시도 안 됐을 때였는데 그 책 꾸러미가 나에게 배달된 시간은 11시가 다 돼갈 무렵이었다. 어쩐지 어느라고 이치에 안 맞게 군다 싶더니 심부름꾼은 뜻밖에도 소년이었다. 크고 맑은 눈에 원망이 서려 있었다. 얼굴은 15, 16살쯤 돼 보이는데 키가 작아 초등학생처럼 보였다. 할머니, 해도 정말 너무하세요. 여기서 거기 오자고 제가 어디에서 온 줄 아세요 지금? 학생 집이 어딘데? 나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소녀는 지친 신용으로 한숨을 한번 길게 쉬어 보이고는 아무 말 없이 가버렸다. 그의 집은 어딜까? 떨리는 마음으로 일산? 부천? 광명? 구로동? 독산동? 가리봉? 우리 동네와는 반대 방향의 먼 동네 이름을 두서없이 떠올리느라 붙잡아 교통비라도 보태줄 생각도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다. 소년의 뇌리에 생전 잊혀지지 않을 악의 화신으로 각인돼 있을 내 모습도 내 모습이려니와 구구절절 자신만만하고 이치에 어긋남 없는 나의 설교조의 고음까지 귀에 쟁쟁하여 진저리가 쳐졌다. 나는 이게 있는데 이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이런 짓 하거든요. 정말 가르치려고 그러고 잘난 척하고. 물론 이치에는 내가 맞죠. 그 일을 처리하는 이치에는 맞지만 나중에 지내놓고 나면 뭐예요? 다른 이치에 안 맞는 일이 있어요. 다른 이치에서 보면은 내가 너무 그렇게 배려심도 없고 바보짓을 해버린 거야. 이런 날들이, 저도 이게 후회되는 날들이 있었던 날이 이렇게 그림처럼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땡스 박안서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고마워요 선생님. 이런 거 알려줘서, 이런 거 돌아볼 사진 한 장 나에게 보여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이날 선생님이 얼마나 회개반성하면서 잠을 못 주무셨을지가 막 그림이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건 뭐 코끼리 되게 찡하고요. 어떤 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나의 되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들추기 쉽지 않았던 종이, 왜 이게 있잖아요. 이게 안 보고 싶어서 이렇게 덮었던 걸 휙 해서 까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왜 인생에 안 까고 싶은 패를 까는 느낌. 그래서 정말 역시 박안서 선생님. 근데 아프지 않고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은 것 같은 마지막 느낌은 뭐라 그랬어요? 그래, 다 똑같아. 나도 그랬어.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책이 이 책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아마 우울한 시간들도 있을 거예요. 따뜻한 위로가 정말 필요하다면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라는 박안서 선생님의 우리의 큰언니의 메시지를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